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세상 돋보기 최기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공탁 관련해서 주제를 정해오셨습니다. 네. 네. 쉽게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양금덕 할머니 관련해서 공탁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예.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예. 정부는 외교부는 맡기려고 하고 법원은 거부하고. 지금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나오고 있고 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죠. 법원에서도 지금 사건이 계속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이번 주제를 정한 2부부터 좀 들어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네. 좀 쉽게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우리 사회 사실 어떤 쟁점이 발생했을 때 찬성 반대의 의견도 있지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정치, 경제, 외교적 관점도 있고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맥락에 의한 관점도 있고요. 근데 이 문제는 공탁이라는 법적인 제도가 관련이 돼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좀 쉽게 설명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설명을 그럼 법적으로 좀 해주시죠. 공탁이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복잡하니까 쉽게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네네. 누가 A가 B한테 돈을 빌려줬다. 네. 근데 돈을 안 갚는다. 네. 그러면 뭐 민사소송하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공탁은 반대입니다.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안 받는다. 수령 거절. 갚을 수가 없다. 수령 불능. 혹은 난 너무 갚고 싶은데 채권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다. 난 돈 있으니까 빨리 난 털고 싶다. 채권자 불합치. 이런 경우에 공탁해서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민법에서 정한 민사상의 공탁이고 그 밖에 이제 민사소송법이나 집행법에서 정한 그런 집행상의 공탁이 있습니다. 네. 모두 공탁법에서 그 자세한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부가 이번에 공탁을 한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피해자가 확실히 있는데 피해자가 외교부가 주는 거를 안 받겠다고 확실히 거부했잖아요. 공탁이라고 하니까 이제 용어가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네. 공탁에서는 피해자 가해자로 가는 게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지금 양금덕 할머니 같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채권의 채권자인 것이고. 그렇지. 월급을 못 받았다.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채권자인 것이고 일본 전범 기업들. 그 강제징용을 했던 기업들은 채무자인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받겠다. 그렇죠. 외교부가 주지 마라. 외교부는 제3자. 외교부는 빠져라. 실제로는 외교부가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재단이죠. 재단에서 주어라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아니니까요. 그게 제3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했던 이유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개략적인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절차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이제 포탈 검색해가지고 저도 찾은 건데요. 맨 처음에 일제 강점기 시대의 신일본 제철에서 강제징용 근로를 했던 피해자 4분이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 1997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6년 전이죠. 오래됐다. 일본에서 일본 법원에서 이 소송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일본 최고 법원에서는 다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네. 그러자 2005년에 한국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제기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우리 대법원에서 각 4분한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확정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뭐 법적인 절차를 밟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2019년경이 돼도 이 일본 회사가 갚지를 않으니까 이제 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네.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언론 보도 보면은 이 기업들은 갚으려고 했는데 우리 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갚으려고 했는데 일본 정부 측에서 이걸 만류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정확하게 왜 안 갚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경부터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외국 기업의 한국 내에 있는 자산을 우리 법원이 강제로 경매에 붙여가지고 그 돈을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시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우리 법원도 기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일본 측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2년 정도 기다리다가 드디어 2021년 말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경매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자 2023년에 우리 정부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대신해서 변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외교부에서 이런 안을 내놓은 이런 사실적인 관계를 보면 당시에 이제 발표에 따르면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적으로 발전하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자라는 메시지를 내놨었는데요. 이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네 분의 소송뿐만 아니라 미쓰비시 중공업, 후지코시, 요코하마 고무, 스미토모 석탄광업, 맞네. 히타치 조센, 이 다 지금 일본 회사들입니다. 야, 맞네. 이런 회사들을 상대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야, 우리는 신일본제철하고 미쓰비시가 대표적이어가지고. 예, 거기만 지금 어떤 확정 판결이 있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야.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금 한국 법원에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진행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려고 기다리시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혹은 그 유족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줄소송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러한 법적인 절차들, 법적인 갈등들을 일시에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한 어떤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 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정부 공탁금 내건 모두 거부 반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관계를 한번 봤어요. 네. 봤더니 지금 7월 6일자 중앙일보 보도를 봤더니 제3자 변제안을 통해서 15명 중 11명의 피해자와 유족은 배상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네? 11명은 수령을 했대요. 아, 수령해 갔어요? 예. 근데 이제 4분 중에서 아마 이제 4분 중에서 10건의 공탁 신청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 10건 모두가 다 반려된 거예요. 8건은 불수리가 이미 됐고 나머지 2건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뭐 이런 이유로 보완 서류를 제출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반려돼서 10건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4분 중에서 뭐 피해자가 사망하셔서 유족이 있었거나 뭐 어떤 주소지 때문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0건의 공탁을 시도를 했으나 이것이 다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일단 뭐 그 사실관계는 그렇고 지금 수원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또 광주지방법원 이렇게 공탁을 불수리한 법원에서 밝힌 사유에 따르면은 제3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채무자를 대신해서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위법한 공탁이다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었죠. 아, 받아가신 분들도 계시구나. 네. 근데 나머지 4분은 절대 안 받겠다. 4분이 그러니까 4분이 안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소송을 직접 한 4분이신지 지금 직접 피해자분들은 사망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아까 97년에 소송을 제기하셨던 4분 중에서도 3분은 이미 사망하시고 아이고. 1분만 남아 계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외교부가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불수리 여부를 공탁 공무원이 결정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이의 신청을 했고 지금 광주지방법원에서도 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공탁 공무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공탁소의 최종적인 어떤 관리는 법원에서 하는데 네. 공탁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탁법에서 정한 공탁관입니다. 공탁관이 따로 공탁관입니다. 따로 있네. 왜 강제 집행도 네. 법원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네. 법원에서 실제로 합니다. 예. 강제 집행을 담당하는 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집행법원이라고. 예. 소를 하는 법원을 수소법원이라고 하고 집행 업무를 하는 법원을 집행법원이라고 합니다. 현장 업무 하시는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딱 가서 보면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예. 우리 법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차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근자 외근자. 예. 근데 공탁관 자체는 법관은 아니고 공탁관이라는 법원 공무원이 따로 계십니다. 공무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적인 일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네요. 근데 거기에서
침해당했다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공탁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 누구라도 공탁관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싶으면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법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 절차를 이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공탁관계는 공법관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 기본적인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탁을 했으면 공탁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경우는 재단이 있죠. 공탁을 하는 채무자가 있고 공탁을 받아야 하는 피공탁자, 채권자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탁관이 있잖아요. 공탁소. 네. 공탁관이 있는 공탁소. 이렇게 세 주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공탁소에다가 마치 그 에스크로 결제처럼 네. 채무자가 돈을 공탁소에다 맡겨놓으면 네. 채권자는 건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민사적으로. 네. 얼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민사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공법 관계예요. 마치 그 어떤 행정청에다가 뭐 요구했다가 거부하거나 불수리 당하면 네. 행정청을 상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네. 행정적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런 기타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네. 마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약간 바뀌죠. 그냥 당사자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나서 갚겠다 하는 문제랑 공탁소를 이용할 때는 성격이 약간 달라집니다. 아, 약간 법적인 절차가 이제 필요하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 공탁이라는 게 나는 갚으려고 하는데 안 받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대신 갚아주겠다는데 피해자 또는 유족들이 안 받는 거거든요. 안 받는 분들이 계시네요. 안 받으니까 공탁을 하겠다는데 공탁관이 그 공탁을 안 받으면 어떡하느냐. 지금 외교부의 주장은 이런 법리인 것 같아요. 하지만 법원은 그런데 제3자는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민법에 또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제3자 변제라는 규정에 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네.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변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은 거기다가 그 이해관계를 네. 제가 저 잘 아시죠? 그래도 좀 안면이 네. 있잖아요. 제 채무 좀 대신 갚아주실래요? 이런 관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률상 이해관계. 이걸 안 갚으면 내 재산에 대해서 집행이 들어온다. 뭐 이런 관계에 있을 때만 그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약간의 연대보증 그렇죠. 식으로 연대보증 연결돼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대보증 아주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어떤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네. 그럼 연대보증 쓴 사람은 그 재산에 집행이 들어오잖아요. 연대보증이 아니라 보증인도 보증인도 맞아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갚을 수가 있어요. 채무자가 갚지 마라. 난 채권자한테 도저히 기분 나빠서 못 갚겠다. 해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이 재단에 무슨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느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공탁소에서는 그 민법의 규정에 반하는 공탁이기 때문에 이 공탁을 수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나올까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네. 일단 지금 법원에 재판 중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이게 공법 관계로 성격이 약간 변한다.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네. 그 방금 얘기한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느냐,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느냐, 이걸 심판할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아, 다른 쪽으로 변질이 됐네. 이제 이의 신청의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네. 출생신고를 해요. 네. 출생신고를 했는데 그 왜 보통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신고서를 갖고 가면은 다 받아주는데. 공무원께서 딱 봤더니 이 아이가 진짜로 출생신고된 애가 맞는지 DNA 샘플을 제공해가지고 나한테 그걸 전부 한번 제시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출생신고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런 문제입니다. 약간 시간 끌기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이제 법원에서 지금 외교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형식적 심사 권한만 있는데 서류만 봐가지고 적법한 공탁이면 일단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데 공탁관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법률적 관계에 반한 것이 명백하니까 서류만으로 봐도 명백하니까 나는 받지 않겠다 한 거예요. 공탁관도 엄청난 힘이 있는 거네요.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는 공탁관에게는 형식적 심판 권한만 있다라고 본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름 적법한 공탁이면 일단 받으라는 거죠. 예. 근데 그
사안이 좀 다릅니다. 지금 사안이랑 좀 다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방금 말씀드리지만 공탁서와 첨부 서류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것이 적법한 공탁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라면 형식적 심사 권한을 가진 공무원도 처분 권한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걸 수리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제 그것이 되는 거죠. 이거 싸움이 우리끼리 싸움이 돼버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이게 우리끼리 싸움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탁관에게 그러한 것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라고 해버리면은 그 있으나마나한 자리잖아요. 그건. 아니 있으나마나한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네. 공탁관께서는 그걸 받으셔야 할 사람은 필요하니까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방금 아까 말씀드린 민법에 반하는 아하.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공탁도 일단 공탁관은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면 채무는 소멸합니다. 말도 안 돼.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공탁 그 금을 수령해 가지 않아도 채권자가 수령해 가지 않아도 일단 채무는 소멸합니다. 그게 공탁 제도의 효과거든요. 그걸 노린 거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법원에서 지금 만약 이 사건을 가지고 만약 수리해야 된다라는 식의 취지의 네. 판결이 나오면은 지금 우리 법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엄청난 듣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네요. 우리 법률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공탁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 사례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법에서는 판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받았으면서 왜 지금 못 받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예. 그래서 이제 방금 물어보신 대로 그럼 이제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냐. 이제 꼭 정부뿐만 아니라 법원도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잖아요. 법원도 지금 신중하게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말씀하신 외교부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뭐 입장이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채권자를 진실하게 설득해야죠. 그렇죠. 예, 이렇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맞아요. 일단 어찌됐든 채권자가 수령하면 되는 거거든요. 수령의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탁까지 갈 필요도 없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안은 일본 측을 즉 채무자를 설득해야 됩니다. 배상해라. 그래서 채무 인수를 받던가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의 채무를 우리 외교부 또 그러니까 재단이죠. 재단이 받아가지고 하던가 아니면 강제징용 피해자를 수익자로 하는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던가 이런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예전에 보도를 보면은 이것 자체를 일본이 기피한대요. 왜냐하면 강제 징용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것은 배상이지 않습니까? 위법하다는 겁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의 전범 기업으로서 강제징용을 인정하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줄줄이 소송 기다리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그렇네요. 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끼리의 지금 싸움도 돼버렸고 또 일본도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완벽한 기술이나 제도는 없는 것 같은데 마치 그게 완벽한 것처럼 자꾸 법이 그래. 뭐가 그래서 그래. 기술이 그래. 현 제도가 그래.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버리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아픔은 안 들여다보는 것 같고. 이게 그 일본 측이 이걸 악용한다, 이용한다 이렇게 접근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우리 현행법에 있는 제도면은 누구라도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이제 너무 법적으로 몰아갔을 때 또 일방 당사자는 그것에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 민법은 분명히 사적 자치의 원리라고 해서 당사자의 합의를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일방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일방 당사자가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공탁 관련해가지고 보시면서 방금 저는 좀 많이 와닿았어요. 일단 공탁에 대한 것도 좀 개념이 좀 정리가 좀 됐는데 공탁관이 참 어려운 결정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공탁관의 그 자리도 엄청난 자리구나. 그렇죠. 그거를 많이 느끼게 됐고, 이거는 정말 그 최경 변호사 얘기처럼 만약에 이게 수용이 돼버리면 진짜 우리나라의 법 근간이 약간은 수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흔들릴 수도 있겠다. 대법원 법리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대법원 법리 자체가. 법률상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일단 변제할 수 있겠는가? 서류만 적법하고 절차만 적법하면 맡겨버리면 끝나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법리를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외교부의 말도 지금 일리는 있는 것이 어떤 부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탁관에게 저도 공탁관한테 이렇게 엄청난 권한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공탁관이 그런 엄청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중대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 좀 그렇게 하라고 있는 자리잖아요. 네네. 그렇게 얘기하라고 있는 자리는 아니고 이게 지금 논쟁이 되었으니 공탁관의 권한,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죠. 이번에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되겠네. 예, 그렇죠. 공탁관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고 그리고 채권자의 권리도 만약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장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채권이 소멸하니까요. 네. 맡겨버리면 소멸이 돼버리니까. 예. 그러면 뭐 채권자는 돈 빌려주고 소위 말해서 뒤통수 맞는 경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채권자가 그 채무를 수령하지 않을 땐, 변제를 수령하지 않을 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감정적인 이유로만 볼 것은 아니고 이를테면 금액이 적다. 내가 생각하는 빌려준 돈이 아니다. 이자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원금만 아니면 원금 이하다. 예. 뭐 이래버릴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의 측에 비추어서 받아야 할 정당한 금액에 조금 미달하는 거면은 정당한 공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금액에 대한 다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럴 수 있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받지 않는다고 해서 탓할 것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 이해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거기에 가장 지금 공탁으로 한정을 지으면은 법원의 역할이 되겠지만 네. 거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국가 자체가 어떤 여러 가지 절차를 두어서 그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설계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는 것이죠.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예. 자, 오늘은 공탁과 관련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공탁 관련된 것은 사건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 돋보기 최기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현영, 기술의 최상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